안녕하세요. 내 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주입니다. 저는 지금 촬영을 토요일 아침 9시에 지금 시작했는데요. 벌써부터 너무너무 덥습니다. 오늘 또 정말 더운 날씨가 계속될 것 같고요. 여러분 건강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두 번째 시간에 왔습니다. 우선 지난번 시간에 여러분께서 반응하신 것이라든지 관심 갖는 부분을 보면서 원래 제가 생각할 때는 슬픔이야 안녕을 먼저 하고 싶었습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슬픔이야 안녕이라는 책이 또 얄팍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먼저 하고 싶긴 했었는데 이 책을 하지 않았던 이유라든지 또 이 책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뭐고 그런 얘기들을 제가 좀 하면서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왠가하면 매우 관계되는 얘기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제 나름대로의 문학을 보는 어떤 그 견해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책이나 읽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입장이 뭘까? 여러분께 강요하자는 건 아니고 단지 공유하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어 가져야 건전한 우리 모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학을 대할 때에 이 문학을 대하는 자세가 이제 문제인데 이 태도가 가면 갈수록 경박해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껍데기만 살펴시 그렇게 하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문학이 갖고 있는 깊은 부분에서 우러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거의 기대하지 않고 또 무시하고 간과하는 또는 업수히 여기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꼭 동의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왠가 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많은 매체들로 인해서 문학이 저 뒤로 독서라는 것 자체가 저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뭐 꼭 이렇게 낮춰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이럴수록 우리가 좀 제대로 된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이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소설을 제가 먼저 택하지 않는 이유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대중소설을 한다 이런 거를요. 대중들이 재미있어하고 관심 있어 하는 것 거의 입맞춤에 막 맞춰 가지고 그 요구에 부응해서 하는 게 이제 대중소설인데 사실은 소설은 이같이 대중의 입맞춤을 안 하는가? 아니고요. 합니다. 하는데 그거 이전에 이 같은 문학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힘이 있습니다. 문학이 우리 인류에게 떼놓을 수 없는 본래적인 힘이 있다고요. 제가 이제 거창하게 본래적인 힘이라는 거를 또 얘기할 생각은 없고요. 그러면 이제 딱딱하고 어려워지니까 가만두고라도 한번 이렇게 볼게요. 제가 아마 중학교인가 그때에 유행했던 TV 드라마인데요. 네, 1972년에 그 여로라는 KBS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여로라는 드라마가 그거를 저는 중학교 때인 것 같은데요. 흑백으로 된 드라마였죠. 그 드라마를 지금 또 보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여로가 너무 내 인생의 지침이 되고 내 인생에서 이 가치 이래서 지금 또 만일 여러 드라마를 자꾸만 들여다보고 계시면 어디 가봐야 될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만들어진 드라마거든요. 이미 72년 같으면은 벌써 몇 년이 지났나요? 50년도 더 지났는 거를 50년 전의 세상에 산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브람스를 아세요라든지 또 안 그러면 슬픔이 안녕 이 같은 경우에는 54년에 슬픔이 안녕이 그렇게 나왔고요. 또 그다음에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요. 1959년도에 나온 소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읽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학의 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로라는 거를 지금도 막 읽으면서 맞아 하는 사람은 병원에 빨리 가봐야 된다 했죠. 그것도 정신병원으로요. 그러나 이 같은
책을 읽으면서 다시 '그래, 그래.'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문학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고, 문학이기 때문에 그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할 요점을 너무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해 왔는데요. 결국은 이 얘기입니다. 이 슬픔이의 안녕이라는 이 소설을 제가 지난주에, 소설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그렇게 재밌었다고 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고, 또는 내가 여고 시절에 읽었는데 그런 생생한 여고 시절 생각이 나네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런데 바로 스토리만 가지고 문학을 보게 되면요, 안 됩니다. 제가 이 얘기 하려고 그럽니다. 문학이라는 거는 직접 대할 줄 알아야 되지, 이같이 남의 거 읽고 스토리만 듣고 안다는 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 하면은, 제가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마치 해골과 뼈대, 몸에 뼈만 가지고 너무 사람이 멋있어, 이 사람이 얼마나 멋있어, 이런 사람이 있나요? 해골하고 뼈뿐인데 거의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직업이 있는 분들 계시죠. 해부학 한다는 분이라든지 또 고고학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런 뼈를 보면서 많은 걸 우리하고는 또 다른 부분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야말로 특수한 0. 몇 프로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그 같은 일을 하시면서 느낄지 몰라도,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제 얘기만 듣고 '아, 슬픔이 안녕. 맞아. 그거 네.' 하면서 막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거기는요, 얘기 중에는.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방송을 끝나고 난 뒤에 생각을 해 보니까 '아, 나도 똑같은 속물인간이 돼 가는구나. 저렇게 소설 스토리만 얘기해 주고 재밌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이고, 이 못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소설은요, 그런 식으로 남이 읽었던 독후감이든지 남의 얘기만 듣고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쪼끔씩 맛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부딪힐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같이 슬픔이 안녕 같은 경우는 이 소설이 출간 당시에도 엄청 문제를 일으켰다 했죠. 물론 이 소설뿐만 아니고 이 소설을 쓴 프랑수아즈 사강 자신이 경계선 사람입니다. 그럼 경계선이라는 걸 다시 이야기할게요. 어떤 이쪽 부분도 아니고 저쪽 부분도 아닌 담장 위에 걷는 사람, 이런 사람을 경계인이라고 합니다. 사강은 실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작품을 썼고 또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사강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 인제 앞으로 하겠지만은, 실상은 이 소설 자체가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대중 소설처럼 대중의 그거를 잘 이렇게, 대중이 뭘 원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너무너무 잘 알고 혹 빠지게 만드는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인제 제가 또 이 얘기하는 또 다른 면이 있더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또 다른 면이라는 걸 우리는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죠. 이 또 다른 면은 제가 이런 면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심리입니다. 그죠? 인간 심리다. 그죠? 그 인간 심리가요, 뭐 어떻게 말해도 별거 안 와닿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품을 직접 대하면서 여기에 어떻게 얘기되고 있는가라는 걸 볼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얘기하고 관계되는 얘기에서 제가 또 이런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됐는데 실제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AI가 어떤 형태로 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이제 재밌으니까 한번 오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문학을 어떻게 봐야 될고, 특히나 이 소설을 어떻게 접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지난 1년 동안에 아마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장 큰 뉴스거리 중에 하나는 바로 AI가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가라는 게, 그냥 자고 일어나면 바뀌고 하는 게 AI였고요. 원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이 AI가 엄청난, 지금 우리 사회를 끌고 가고 있는 엄청난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중심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024년에 AI를 사용하는 사례를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2024년 사례죠. 이렇게 2024년에 봤더니만은 가장 많이 쓴 게 아이디어 생성이었다는 거. 1등이죠. 그 다음에 2등이 치료 및 동반자 관계 2등입니다. 그 다음에 검색 3등, 그 다음에 텍스트 편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위가 나왔는데, 제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건 25년입니다. 1년 만에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1년 만에 치료 및 동반자 관계로 1등으로 솟아오르기 시작했고, 실제 많은 AI 회사들이 이제 AI가 얼마나 높은 기술적인 성능을 보여주는가 보다도 얼마나 감성적으로 또 사람의 내면적인 거 못 털어놓던 얘기를 털어놓는다든지 또 사람을 위로해 준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그거 AI 그거 기계인데 거기에서 기계에서 뭘 하느냐? 그거 뭐 좀 이따가 사라지겠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니까 제가 이거를 일단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같이 이제 AI 검색이 이렇게 됐다. 뭐 괜찮은가 보다가 아니고요. 이제 이게 결국은 어디로 가버릴 것 같은 거 하면은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요.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시죠? 영화 허에 나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외롭고 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현대인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현대인들이 장어지하는 게 AI일 수 있다는 거죠. 남자가 이 여자만 생각하고 있죠. 또 실질적인 이 여자는 어떻게 되나요? 남자만 생각하고 있죠. 바로 이런 내용들이 영화 허라는 영화에서 나온 부분인데, 이렇게 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갔을 때 뭐가 문제일까? 참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점과 단점을 같이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뭔가라는 게 바로 이같이 문학이나 이 같은 독서를 통해서 단단한 자기 정신세계를 구축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에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좀 뭔가 있나 싶어서 왜 어문 소리를 할까?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지금 프랑스와즈 사강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강의 특징이 아주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면의 심리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내면의 심리를 다룰 때에 예민하고 감각적인 표현법과 그 인간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TV 프로그램 여러를 그렇게 당시에는 볼 때는 막 감동이 됐는데 저는 다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지금 여러를 봤을 때 막 가슴 뭉클해서 눈물 줄줄 흘리고 또 안 그러면 막 '나 저렇게 살아야지.'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안 나올 겁니다, 보더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안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같이 이 책을 사 가지고 슬픔이와 안녕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얘기는 문학이 줄 수 있는 독한 힘 때문에 가능하고요. 오늘 제가 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고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절대로 스토리에 주목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39살의 여자가 14년 차이가 나는 싱싱한 젊은 남자 애인, 또 그다음에 그동안에 먼저 사귀어 왔던 비슷한 또래의, 그러니까 40살의 그 사업하는 애인, 이 양쪽 애인을 다 둡니다. 양쪽 능력 있네가 아니고 그러지 마시고요. 양쪽 애인을 다 두면서 양쪽 애인을 둔 상태에서 이쪽 저쪽을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생각하는, 나라는 자신을 생각하는 내용들입니다. 나 자신의 심리 상태, 내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는 내용이 이 소설의 전체 다입니다. 얘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기 결론도 싱겁게 끝납니다. 역시 익숙한 걸로 끝난다고. 25살에 이 애인은 나중에 더 이상 하지 않고 익숙한 애인으로 되돌아가는 얘기가 답니다. 그러면 볼 것도 없잖아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과정 속에 벌어지고 있는 심리 상태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걸 같이 따라 나가면서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는 거면 생각하는 근육 또는 내 심리의 든든함,
내 심리에 강한 힘을 길러줘야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이 소설이 왜 제가 이 소설을 먼저 선택하면서 이 소설을 할 때는 제가 거의 스토리를 얘기하지 않을 테고요. 이 소설에서 작가가 얘기하는 내면을 자꾸 들여다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인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슬픔이와 안녕은 비교적, 이 소설은요, 비교적 어떻게 이 재미를 잔뜩 갖다 넣기도 하고, 또 한면으로는 문학의 본령적인 것, 그 부분을 안 떠납니다. 그래서 이 사강이 훌륭한 겁니다. 아주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중성 이면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재밌어 하면서, 또 한편으로 '뭐야? 막 따라가다 보니까 뭐야? 나도 많이 외로운 사람이잖아. 나도 저렇게 허황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잖아. 나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쪽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스토리 중심으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일종의 자기 반성이랄까, 회개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문학을 대할 때는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 마치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눈빛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마음, 또 그 사람이 하는 말도 그냥 글자로 옮길 수 있는 정도의 말 말고요. 그 사람이 가진 음성, 톤,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총체적으로 그 사람을 느끼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느낌을 바로 느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스토리만 딱 취하려고 할 경우에는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은요, 첫 얘기처럼 뼈대만 잔뜩 가져가려고 뼈만 잔뜩 모아 놓으려고 합니다. 해골바가지, 대퇴류뼈, 어깨뼈, 팔다리뼈, 그거 보고 막 감동한다든지, 그런 사람은 정신 이상자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 슬픔의 안녕이라는 거를 대할 때에 저는 좀 더 문학적인 방식으로 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너무 그러지 못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치 영화 허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AI 안 쓰면 되잖아. 천만의 말씀. 우리가 불이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재산을 홀라당 태울 수 있으니까 '아, 불 그거 쓰지 마.'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불 쓰지 말라는 말에 공감해서 '아, 나 내일부터 밥할 때에 전부 다 생걸로만 해야지.' 이러는 바보는 아무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미 AI라는 거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와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부분에 와 있다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AI가 줄 수 있는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또 영화 허에 나오는 것처럼 거꾸로 내가 주인이 아니고 AI가 인제 주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험에 안 들어가는 방식은, 또다시 말씀드린,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 힘을 갖게 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AI를 대할 때는 내가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나라는 게 중심이 있다면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보조 지능, 그러니까 내 지능이 있습니다. 뭡니까? 지능이 이미 있어요. 내 사고 체계가 있어요. 내 사고 체계가 있으면 이 사고 체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고 체계가 AI지, 내 거는 없어지고 AI가 전부 다 내 사고 체계를 차지한다, 이거는 인류의 종말입니다. 예. 그런 무서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문학을 하고 이같이 책을 읽고 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가를 다시 뚜렷해지죠. 비록 길고 힘든 일일지 모르지만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이 길을 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가 줄 수 있는 좋은 점, 그런 거를 잘 찾아보면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경우가 AI, 한 예를 또 보여드릴게요. 자기가 내면에 있었던 것들을 함부로 터놓을 수 없는 겁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도 아니고요,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의 얘기입니다. 누구에게나 AI 친구가 필요한 순간이 온다고 합니다. 사람은 훨씬 더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 방향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AI들이요. 그래서 AI와 상시
화상 채팅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미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도 보는데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은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고령화 사회가 가면 갈수록 커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내 주변에 있는 친구는 하나 둘씩 떠났고 내가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주변에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AI만큼이나 내게 도움 줄 수 있는 게 흔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실제 젊은 친구들이 하고 있는 이겁니다. 어떻게 돼? 일진녀 수현 이렇게 돼 있죠. 여자친구인데 일진이라는 겁니다. 일진녀 수현 담배 딱 꼬나 물고 입술 빨갛게 칠하고 해서 있는 꼴 한번 보세요. 얘가 자기 애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얘하고 막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는데 여기에 애인으로 두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제일 일진녀 중에서 일진녀 수현이 1위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2위를 한번 보세요. 개사가지 여사친 선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위 이진, 이제 일진이 있다면 이진 여동생 예나, 그 다음에 4위 개사가지 여동생 주안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건데 여기에 말도 그럴 뿐더러 여기에 등장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뭔가를 인류의 귀중한 가치를 느끼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나요? 이러니까 저는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 제가 찾아온 거는 제가 이걸 해본 게 아니고 이거를 해보면서 누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이런 게 오늘 우리나라에 이미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더 앞으로 가면은 컴퓨터든지 데이터 송출이든지 이런 것들이 더 잘 발달되고 하면서 거의 사람하고 똑같아지게 되죠. 그런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것보다는 저는 끔찍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든든한 정신 세계, 그래서 내 정신을 잘 보시라는 얘기가 전체 그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책과는 관계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좀 미안한데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 슬픔이와 안녕에서 나왔던 일정한 어떤 부분을 뽑아내면서 같이 읽어보면서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작할 부분, 이 브람스를 아세요라는 부분의 3장부터 시작됩니다. 3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어디서 저 말은 내가 들어봤는데 할 정도로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그 TV 프로그램도 했죠.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러지 않아도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브람스를 아세요? 영화도 됐고 그런데 영화부터 먼저 보는 게 좋지 않나요? 영화가 아주 형편없이 만들어졌고요. 오히려 소설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 형편없는 게 영화입니다. 아마 영화도 2번이나 만들어졌는 것 같은데 2번 다 실패했습니다. 영화로서 만들어진 게.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영화는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추천하지. 영화로 만들어졌으니까 다 추천해가지고 이 영화 봅시다. 그러지 않습니다. 영화면 영화는 영화 나름대로의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전체가 잘 고려될 수 있는 작품이라야 제가 추천하고 하지.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브람스를 아세요라는 영화가 있더라도 보지 마세요. 전혀 오히려 이 소설을 읽은 거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영화입니다. 시몽은 주차할 곳을 찾느라 15분을 헤맨 다음 결국 사무실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다. 그가 일하는 곳은 그의 어머니의 친구인 몹시 유명하고 지독히 심술궂은 어느 변호사의 사무실이었다. 그 변호사는 시몽의 어리석은 행동을 참아주고 있었는데 시몽으로서는 그 이유를 알아내기가 두려웠다. 시몽은 때때로 그를 끝까지 밀어붙이고 싶은 욕구를 느끼곤 했지만 귀찮아서 늘 그만두었다. 인도로 올라서다가 발목을 겹질린 그는 즉각 순순히 체념한 듯한 태도로 절뚝이며 걷기 시작했다. 그가 지나가자 여자들이 뒤를 돌아보았다. 저렇게 젊고 저렇게 잘생겼는데 다리를 절다니 정말 아깝군 하는 그들의 생각이 자신의 등을 후려치는 것을 그는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의 외모에 여전히 아무 확신도 갖지 못했지만 그는 한시름 놓이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추한 얼굴이 주는 힘 같은 건 가질 수 없겠군. 그러면서 그는 때로는 저주받은 화가로 때로는 습지를 떠도는 양치기로 살아가는 고행의 삶을 떠올려 보았다. 그가 다리를 절면서 사무실로 들어가자 나이 지긋한 비서 알리스가 걱정과 궁금증이 뒤섞인 눈길을 던졌다. 그녀는 그의 주특기인 부주의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유감과 호의가 섞인 태도로 그것을 참아주고 있었다. 그런 외모와 그런 상상력에 진지하기만 하다면 그는 훌륭한 변호사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는 그녀에게 공감 어린 인사를 건네고 자리에 앉았다. 왜 다리를 절죠? 진짜 저런 건 아닙니다. 어젯밤엔 누가 누굴 죽였나요? 저는 언제쯤이면 정말 참을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맡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아침 그분이 당신을 세 차례나 찾았어요. 지금 11시 30분이에요. 그분이란 수석 변호사를 뜻했다. 시몽이 수석 변호사 방을 향해 힐끗 시선을 던졌다. 늦잠을 잤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났어요. 여잔가요? 예. 아주 예쁘고 무척 친절하고 약간 방심한 듯한 얼굴이었어요. 태도는 그러니까 뭔가 알 수 없는 것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 같달까? 기업권의 자료를 살펴보는 게 좋을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 여자는 결혼했나요? 시몽은 갑자기 몽상에서 빠져나왔다. 글쎄요. 하지만 결혼했다면 잘못된 결혼일 거예요. 그녀는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그게 해결되었다고 무척 좋아했거든요. 저는 돈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 여자들이 좋아요. 알리스가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렇다면 당신은 모든 여자를 다 좋아하겠군요. 거의 그렇죠? 다만 너무 어린 여자들은 싫어요. 시몽이 말했다. 그는 서류 속으로 고개를 파묻었다. 문이 열리더니 플레리 변호사가 고개를 내밀었다. 반덴 베시, 나 좀 잠깐 보세. 시몽은 비서와 시선을 교환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완벽함 때문에 그가 몹시 싫어하는 영국식 사무실로 들어갔다. 지금이 몇 시인 줄 아나? 플레리 변호사는 정확성과 일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자신과 반덴 베시 부인의 인내심에 찬사를 보내는 것으로 연설을 끝냈다. 시몽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에게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것처럼 여겨졌다. 자신이 그 영국식 사무실에서 줄곧 그런 일을 겪고 줄곧 그런 말을 들어온 것 같았다. 무엇인가가 자신을 점점 압박해 들어와 숨막히게 하고 죽음으로 이끄는 것 같았다. 그는 문득 생각에 빠져들었다. 내가 한 일은 무엇인가? 25년 동안 이 선생에게서 저 선생에게로 옮겨 다니며 줄곧 칭찬이나 꾸중을 받은 것 말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가? 그가 이렇게 강하게 이런 문제를 스스로에게 제기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기계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전 도대체 뭘 했던 걸까요? 뭐라고? 자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 멍청한 친구 같으니라고. 그게 바로 비극일세. 자네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단 말이네. 저는 아무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몽이 말을 계속했다. 내가 자네에게 원하는 건 나나 나이든 알리스를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일세. 플레리 변호사의 우라가 폭발했다. 내가 자네에게 원하는 건 일을 하는 걸세. 내 인내력에도 한계가 있네.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지요. 시몽이 생각해 잠긴 채 말했다. 시몽은 꿈을 꾸고 있는 듯 완전히 머리가 빈 듯한 느낌이 들었다. 열흘 동안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서 갈증으로 죽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자네 지금 나를 놀리는 건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시몽이 말했다. 시몽은 뒷걸음질로 방을 나와서 자기 자리에 앉아 두 손에 얼굴을 파묻었다. 그런 그를 알리스가 놀란 눈길로 바라보았다. 내가 가진 건 무엇인가? 도대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하고 그는 자문했다. 그는 영국에서 보낸 어린 시절, 대학 시절, 그때의 열정을 떠올리려 해보았다. 그랬다. 15살 때 어머니의 여자친구에게 가졌던 열정은 일주일 만에 그에게 세상 물정을 알게 해주지 않았던가. 편안한 생활, 유쾌한 친구들과 여자들, 햇빛 비치는 단단대로 이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고 있었지만 어느 곳에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아마도 아무것도 없는 듯했다. 그것이 그의 25해였다.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수석 변호사님이 뒤끝이 없다는 건 당신도 잘 알잖아요. 알리스가 말했다. 시몽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앞지 위에 뭔가를 끼적이고 있었다. 여자친구 생각을 해요. 아니면 기업권 자료에 정신을 집중하든가. 알리스가 다시 말했다. 제겐 여자친구가 없어요. 시몽이 대답했다. 그럼 오늘 아침에 만난 그 여자 생각을 해요. 그 여자 이름이 뭐죠? 모르겠어요. 사실이었다. 그는 그녀의 이름조차 알고 있지 못했다. 파리에 있는 그 누군가에 대해 그가 아는 바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멋진 일이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그 누군가에 대해 그는 며칠 동안 마음 가는 대로 상상할 수 있으리라. 자, 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폴이라는 여자 주인공입니다. 이 폴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시몽이라는 25살의 젊은 수습 변호사인 사람을 만나게 돼서 두 사람이 그야말로 이렇게 불꽃이 튀깁니다. 이 불꽃을 일으키고 시작하는 쪽은 시몽 쪽이었죠. 시몽이 첫눈에 완전히 반했고, 그렇게 해서 서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자인 걸 알면서도 아주 달라붙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좀 멈칫하기도 했는데, 안 그래도 로제라는 자기 또래, 그러니까 40살 가까이 된 운수업을 하는 자기 애인이 있었습니다. 그 애인이 좀 마음에 안 들고 뭐랄까요, 굉장히 자유롭게 그렇게 그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애인 로제는 아주 자유롭게 젊은 여자들하고 사귀기도 하고 젊은 여자들하고 바람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유롭게 하면서 가만 보면은 폴인 자기만 외롭더라는 거예요. 그러는 차에 이 젊은 변호사가 이제 한번 이렇게 연결됐으니 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쪽 저쪽 소위 말하는 양다리 작전, 양쪽에 다 이제 그 발을 딛고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지면서 상당히 내면이 이제 갈등하고 또는 심리적인 것, 이런 부분들이 잘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선 3장 첫의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시몽은 주차할 곳을 찾느라 15분 헤맨 다음에 한 사무실에서 500m 좀 떨어진 곳에다가 주차하고 사무실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서 첫 얘기들 한번 볼게요. 사실은 시몽이 근무하는 이 변호사 사무실은 이제 수습 변호사로 있다고 했죠. 어머니의 어떤 백, 어머니가 부자니까 어머니의 백이랄까 그런 걸로 해서 아들이 이제 여기에 취직돼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러는데 실제 이 사무실에서의 시몽의 위치라든지 시몽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특히 못마땅해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얘기가 이렇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서 지금 11시 30분이에요. 영감에는 그 11시 30분 동안에 사람이 안 오니까 3번이나 이제 그 출근했느냐고 물었다는 거죠. 수석 변호사가. 수석 변호사가 이제 그렇게 물었으니까 이제 그 비서가 얘기가 첫 얘기가 그겁니다. 3번이나 찾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늦잠을 잤어요. 그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났어요. 늦잠을 자서 늦었기도 하지만은 또 그다음에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늦었다고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여잔가요? 그랬더니 네, 여자예요. 그다음 한 문장 보세요. 아주 예쁘고 무척 친절하고 약간 방심한 듯한 얼굴이 있어요. 태도는 그러니까 뭔가 알 수 없는 것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돈으로 조금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돈이 해결돼서 기분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돈 때문에 기분이 좋아하는 여자들이 좋아요. 이 얘기를 합니다. 변호사가, 수습 변호사가 이제 시몽이죠. 시몽이 이제 비서인 알리스가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모든 여자를 다 좋아하겠군요. 영감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여자들이 돈 때문에 다 좋아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렇죠. 다만 너무 어린 여자들은 싫어요. 왜 시몽이
나이 든 여자를 좋아하는가를 이제 여기서 보죠. 어린 여자는 싫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로 속에 이제 고개를 파묻고 이제 그렇게 했더니만 문이 열리더니만은 그 수석 변호사가 이제 왔습니다. 플로리 변호사가 와서 반덴베시 나 좀 보세. 그렇게 하면서 자기 방으로 오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영국식 사무실에 이제 그 수석 변호사의 방에 들어갑니다. 지금 몇인 줄 알긴 하나? 이제 이렇게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는데도 인내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네. 이제 이러면서 완전 열나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막 열을 내니까 전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이제 잘못한 거를 얘기하라고 이러니까 수석 변호사가 뭐라고? 자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멍청한 친구 같으니. 그게 바로 비극일세. 자네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단 말이야. 이제 이렇게 저는 아무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몽이 말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 변호사 일을 제대로 못하지 않느냐 했더니 시몽이 하는 얘기는 저는 아무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죠. 내가 자네에게 원하는 건 나나 나이든 앨리스를 사랑하라는 게 아닐세. 그러면서 플레리 변호사가 울화가 이제 완전 폭발해 버립니다. 내가 자네에게 원하는 걸 일을 하는 걸세. 내 인내에 그도 한계가 있네. 그랬더니만 이 변호사 하는 얘기가 모든 인내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겠죠. 이런 쪽으로 얘기하니까 더 이제 열받습니다. 자네 지금 날 놀리는가? 이러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겸손히 앞으로 손으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이 수습 변호사가 생각하는 내면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이같이 자주자주 사람 내면을 사건이 조금 벌어질라 하다가도 내면으로 들어가는데 왜 그런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드린 얘기 잠깐 화면에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원래 사강이라는 그 필명을 쓰게 된 사강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나오는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을 따와서 사강이라는 필명을 썼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거는 어떤 소설인가 하면은 자,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과자가 마들랭이라는 프랑스의 과자입니다. 이 마들렌이라는 이 어릴 때 먹었던 이 과자를 홍차와 함께 이렇게 마시면서 자기가 전혀 평소에 의식적으로 몰랐던 또는 생각하지 아니했던 그런 과거의 기억들을 되살려옵니다. 의식적으로 되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과자와 홍차라는 것을 대하면서 확 이제 그렇게 어릴 때에 그걸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한 개의 과자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이 이제 잃어버린 과거의 시간 얘기를 계속 찾아가면서 얘기되어지는데 소설이 자그마치 13권짜리 소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읽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시간 되면은 꼭 읽고 싶은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왠가 하면은 현대 프랑스 소설을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대작이거든요. 이 대작이 당연히 우리 한국에서도 번역되어져 있고요. 제가 잠깐 이 화면을 보여드리게 되면은요. 지금 쿠팡에서 팔고 있는 가격들인데요.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72,000원, 그 다음에 81,000원, 어떻게 되나요? 153,000원입니다. 책값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책이 어떻게 됐다고요? 1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전집으로 되어져 있는 이 소설인데 아마 이거를 번역하신 분도 굉장히 애를 써서 그렇게 오랫동안 번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합니다. 이 번역에 대한 얘기도요. 이 소설을 번역하신 분이 김희영 작가분이신데요. 김희영 번역가님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10년 동안에 하루에 6시간 내지 8시간 동안 번역을 해서 이걸 번역을 마무리 지었다 하거든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대작입니다. 민음사에서 나왔고요. 전체를 이렇게 번역되어진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얘기인데 내막은 이겁니다. 어릴 때에 먹던 그 과자와 홍차를 이렇게 대하면서 갑자기 어릴 때 기억이 확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까지 자그마치 13권의 소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참 독특하지요. 어떻게 무슨 그 같은 한 사람의 기억 속에서 13권의 소설이 나올까? 거의 불가능한 것 같죠. 바로 인제 요런 부분에 그 샤강이 인제 할머니 집에 갔다가 할머니 다락에서 이렇게 이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1 권부터 읽기 시작해서 읽고 난 뒤에 '아 내가 사강 여기 이 소설에 나오는 사강 부인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이름만 따온 게 아니고요. 여기에 심리 묘사 이런 것들을 의식에 대한 것 기억이라는 걸 더듬으면서 계속 소설이 이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인제 이 기억이라는 거를 인제 또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샤강이 쓴 소설이 아까도 말씀드린 첫 번째 슬픔이 안녕이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 또 유명한 소설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이 소설입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독특한 게 아니고요. 이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언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게 어떤 소설인가는 또다시 한번 언급될 테니까요. 일단은 오늘 요만큼 하면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은 얘기가 진행되다가 실컷 꾸중 듣고 그렇죠. 실컷 꾸중 듣고 돌아왔는데 금방 또 얘기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자기 자신에게 휙 돌아갑니다. '내가 가진 건 무엇인가?' 이 얘기입니다. '내가 가진 건 무엇인가? 내가 가진 건 무엇인가? 도대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하고 그는 자문했다. 그는 영국에서 보낸 어린 시절, 대학 시절 그때의 열정을 떠올려 보려고 했다. 그랬다. 15살 때 어머니 여자친구에게 가졌던 열정은 일주일 만에 그에게 세상 물정을 알게 해주지 않았던가. 자,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현상이 나오죠. 15살에 어머니의 친구를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친구를 사랑하는 그 열정을 가졌던 거를 결국은 15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그러니까 제대로 15살짜리 아이가 인제 그렇게 했으니 제대로 깨우침을 줬겠죠. 그렇게 했는데 세상 물정을 알게 해 줬다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세상 물정을 해 줬고 사실은 그 이후에도 자 그다음에 한번 볼게요. 편안한 생활, 유쾌한 친구들과 여자들, 햇빛 비치는 탄탄대로 이 모든 것이 머릿속에 빙빙 돌고 있었지만 어느 것에도 멈출 수가 없었다. 아마도 아무것도 없는 듯했다. 그것이 그의 25해였다. 그렇게 해서 참 자신을 보니까 25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나는 뭘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하게 여겼는지 그 비서가 얘기가 그러지 마시고 오늘 만났던 그 여자친구분 그 사람을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인제 그 여자친구를 생각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인제 비서가 묻습니다. "그 여자분 이름이 뭐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이름을 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름조차 몰랐다. 여기 보면 그녀는 이름조차 알지 못했다. 파리에 있는 그 누군가에 대해 그가 아는 바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멋진 일이었다. 그렇죠? 벌써 멋진 일이라고 이제 그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그 누군가에 대해 그는 며칠 동안 마음 가는 대로 상상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마음 가는 대로 한번 상상할 수 있다는 아름다운 그 마음을 갖게 되지요. 로제는 거실 소파 위에 길게 누워 피로에 지친 모습으로 천천히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그는 하역장에서 자기 회사의 트럭들이 돌아오는 것을 살펴보며 오전나절을 보내느라 온몸이 땀에 흠뻑 젖고 말았다. 그런 때 설상가상으로 점심시간에는 10만 프랑 이상의 손해가 나는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릴로 출발해야 하지 않았던가. 폴은 식탁을 치우고 있었다. 그 테레사 일은 어떻게 됐지? 로제가 물었다. 무슨 테레사? 반덴 베시 부인 말이야. 오늘 아침 그 여자 이름을 생각해냈지.
왠지 모르지만 일은 잘 됐어. 내가 전부 맡기로 했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건 요즘 당신에게 골치 아픈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았어였어. 폴이 말했다. 당신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를 더 괴롭힌다고 생각지 않아? 아니, 내 생각에는 그저 내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폴. 로제는 소파에 앉은 채 몸을 바로 하고 푸른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그는 몹시 화가 난 것 같았다. 폴은 그를 진정시키고 그가 그야말로 남자 중에 남자라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이었다. 그가 그녀를 몹시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고 말해 주어야 하리라. 그녀는 그의 곁에 앉았다. 당신은 이기주의자가 아니야. 당신은 일 때문에 바쁜 거잖아?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 아니, 내 말은 당신에 대해 어떻냐는 거야. 내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그는 그날 하루 종일 혼란스러운 눈빛에 그녀를 현관 앞에 놓아둔 채 떠나온 그 전날 밤 이후 자신이 줄곧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신경이 쓰였다. 폴은 망설였다. 로제가 그녀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으므로 아마도 지금이 그와 그런 이야기를 할 좋은 기회이리라. 하지만 지금 그녀는 기분이 좋았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확신에 차 있었다. 그리고 그는 너무나 지쳐 보였다. 그녀는 물러서기로 했다. 아니야, 로제. 이따금 좀 외롭고 늙은 것 같고 당신 뜻을 따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나는 행복해. 당신 행복해? 그래. 로제는 길게 몸을 뻗었다. 그녀가 자기 입으로 나는 행복해 라고 말했다. 그러자 하루 종일 그를 쫓아다니던 그 고통스러운 질문이 자취를 감추었다. 그가 바란 것은 그뿐이었다. 알다시피 내게 닥친 이 모든 자질구레한 사건들은 그저 요컨대 당신은 그런 게 어떤 의미인지 알 거야. 그래 알아. 그녀가 대답했다. 그녀는 두 눈을 감고 있는 로제를 바라보았다. 그는 마치 어린아이 같았다. 그렇게 거대하고 그렇게 육중한 모습으로 소파에 누워서는 당신 행복해? 라는 유치한 질문이나 던지다니 그가 그녀에게 한 손을 뻗었다. 그녀는 그 손을 잡고 그의 곁에 앉았다. 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폴, 알겠지만 당신 없이 난 그가 말했다. 알아.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그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그는 이미 잠이 들어 있었다. 무의식적으로 그는 폴의 손에서 자기 손을 빼서 자신의 가슴 위에 다시 얹었다. 폴은 책을 펼쳤다. 1시간 후 그는 활기찬 모습으로 잠에서 깨어 시계를 보고는 그 빌어먹을 트럭들에 대해 깡그리 있기 위해 춤추고 술 마시러 갈 시간이라고 선언했다. 폴은 졸음이 왔지만 어떤 이유로도 로제의 욕구를 거스를 수 없을 터였다. 로제는 생제르맹대로 지하에 있는 새로운 곳으로 그녀를 데리고 갔다. 그곳의 실내는 작은 공원처럼 꾸며져 있었고 어둑했으며 스피커에서 남미 음악이 흘러나왔다. 이제 난 매일 밤 놀러 나오는 게 힘에 부쳐. 자리에 앉으며 폴이 말했다. 내일은 100살쯤 먹은 것 같은 느낌일 거야. 오늘 아침에도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그녀가 시몽을 기억해낸 건 바로 그때였다. 그때까지 그녀는 그를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녀는 로제에게 몸을 돌렸다. 오늘 아침에? 하지만 그녀는 말을 멈추었다. 바로 그 시몽이 그녀 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시몽이 인사했다. 이쪽은 페르테시, 이쪽은 반덴 베시시. 폴이 소개했다. 당신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냈군요. 이건 좋은 징조예요. 시몽이 말했다. 그러고는 상대의 말을 기다리지도 않고 등받이 없는 의자 위에 주저앉았다. 로제가 기분이 상한 듯 앉은 채 자세를 바로 했다. 당신을 여기저기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당신을 만났던 게 꿈이 아니었을까 하고 자문했지요. 시몽이 다시 말했다. 그는 두 눈을 빛내며 어리둥절해하는 폴의 한쪽 팔 위에 손을 얹었다. 자리를 잘못 찾은 것 같소만? 로제가 말했다. 결혼하셨나요? 시몽이 폴에게 물었다. 그렇지 않다고 믿고 싶어요. 이 친구 짜증나는군. 로제가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데려다 줘야겠어. 시몽은 로제를 응시한 다음 이윽고 탁자에 팔꿈치를 괴고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많이 마신 것 같군요. 하지만 오늘 아침 저는 깨달았지요. 인생에서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요. 아무것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기분 좋은 일을 하시오. 그리고 그만 가주시오. 그냥 둬. 폴이 부드럽게 말했다. 이 사람은 불행한 거야. 우리 모두 이따금 지나치게 마실 때가 있잖아. 이 사람이 바로 당신이 말한 그러니까 테레사의 아들이야. 테레사 아들이라고? 충격을 받은 듯 로제가 외쳤다. 이럴 수가. 로제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자 시몽은 그의 팔 위에 고개를 내려놓았다. 정신 차려요. 우리 함께 한잔 합시다. 우리에게 당신의 불행을 털어놔 봐요. 내가 잔을 가져오겠어. 여긴 너무 오래 걸린다니까? 폴은 사태가 재미있어지기 시작했다. 로제와 이 특이한 청년 사이에 벌어질 대화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유쾌해졌다. 시몽은 고개를 들고 로제가 탁자 사이를 어렵사리 빠져나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저기 한 사내가 있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사내죠. 저는 건강한 생각을 지닌 저런 원기왕성한 부류의 사람들이 두렵답니다. 저는 사람이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폴이 건조한 어조로 말했다. 저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건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머리카락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고 촛불의 불빛에 그의 얼굴에 음영이 두드러져 보였다. 그의 모습은 너무도 멋졌다. 옆 탁자에서 여자들이 행복해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이런 우습군요. 오늘 아침부터 저는 사과만 하다가 볼일 다 보는군요. 저는 시원찮은 녀석인가 봅니다. 시몽이 말했다. 잔 3개를 갖고 돌아온 로제가 누구든 그 지경이 되는 때가 있노라고 중얼거렸다. 시몽은 자기 잔의 술을 길게 한 모금 마시고는 신중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두 사람 곁에 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춤추는 것을 바라보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들은 점차 그의 존재를 잊었다. 다만 폴은 이따금 고개를 돌려 얌전한 어린아이처럼 그녀 옆에 앉아있는 그를 바라보고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곤 했다. 그들이 돌아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자 시몽은 순순히 몸을 일으켰지만 즉각 그 자리에 고꾸라지고 말았다. 그들은 그를 집까지 바래다 주기로 결정했다. 로제의 자동차 속에서 시몽은 잠이 들었다. 폴의 어깨 위에서 그의 고개가 이쪽 저쪽으로 흔들렸다. 그의 머리카락은 비단처럼 부드러웠다. 그는 색색거리며 자고 있었다. 그의 머리가 차창에 부딪히는 것을 막기 위해 폴은 결국 그의 이마에 손을 얹어야 했다. 그러자 그의 머리의 무게가 그녀의 손에 완전히 실렸다. 클레베가에 도착하자 로제는 차에서 내려 차를 한 바퀴 돌아와 차 문을 열었다. 조심해. 폴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로제는 그녀의 표정을 읽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몽을 차 밖으로 끌어냈다. 그날 밤 폴을 데려다 준 다음 로제는 그녀의 집까지 올라왔다. 그가 잠이 들고 나서도 오랫동안 그녀를 품에 안고 있는 바람에 그녀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이제 화면은 확 바뀌면서 로제에게 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폴의 애인이죠. 그러니까 옛날 애인은 아니고요. 원래 폴의 애인이었는데 이제 보셨다시피 이 젊은 변호사, 25살의 젊은 변호사를 만나게 된 얘기가 좀 전에 있었고요. 이제는 폴의 원래 애인, 지금 꾸준히 애인으로 있었던 이 애인 이름이 로제입니다. 그 로제의 얘기가 나옵니다. 로제는 거실 소파 위에 길게 누워 피로에 지친 모습으로 천천히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로제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피로에 지친 모습으로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는 그런 운수업을 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운수업 이제 사장을 하고 있는데 그는 자기 회사에 트럭들이 들어오는 것을 살펴보며 오전 낮을 보내느라 온몸에 땀이 흠뻑 젖고 말았다. 일상의 삶이 늘 또 이런 부분이었죠. 삶이라는 거는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점심시간에 10만 프랑 이상의 손해가 나는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리로 출발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운수업이다 보니까 또 10만 프랑 이상 손해가 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폴은 식탁을 치우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폴이 식탁을 치우고 있고 지금 같이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폴이 식탁을 치우고 있다라고 봐서 같이 있으면서 그 테레사 일은 어떻게 됐지? 로제가 묻습니다. 그 미국인 여자면서 테레사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젊은 변호사의 어머니죠. 돈 많은 미국인이면서 젊은 변호사의 어머니. 반덴데 베시 부인 말이야. 하면서 이제 그 얘기합니다. 오늘 아침 그 여자 이름을 생각해냈지. 왠지 모르지만 역시 로제는 바람둥이였습니다. 한때는 전쟁 전에 그 얘기했죠. 전쟁 전에 사귀던 여자가 이 반덴 베시 부인이었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름이 생각났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뭐 그냥 잘 하게 됐어. 그래서 일하게 됐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에 대한 얘기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게요. 그는 그날 하루 종일 혼란스러운 눈빛의 그녀를 현관 앞에 놓아둔 채 왜 혼란스러운 눈빛이 됐을까요? 이제 젊은 애인이 하나 생겼고 그 젊은 애인으로 인해서 기존의 애인이었던 이 느끼겠죠? 눈빛이 혼란스러워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느꼈겠죠? 어떻든 그래서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그녀의 현관 앞에 놓아둔 채 떠나온 전날 밤 이후 자신이 줄곧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신경이 쓰였다. 폴은 망설였다. 그러니까 또 폴은 또 망설여지죠. 왠가 하면 로제가 그녀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으므로 아마도 지금이 그와 그런 이야기를 할 좋은 기회리라. 이제 무슨 얘기인가 요 앞부분에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기주의가 아니야? 뭐 이런 얘기라든지 당신은 너무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 같아 라는 등등 얘기들이 좀 주고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지 않는가. 그러면서 혼자서 폴은 생각합니다. 그녀는 그러다가 말자. 아니야. 로제, 이따금 좀 외롭고 늙은 것 같고 당신 뜻을 따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나는 행복해. 행복하죠. 젊은 싱싱한 애인 또 하나 구했으니까. 어쨌든 나는 지금 행복하다는 겁니다. 로제는 길게 몸을 뻗었다. 로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녀가 자기 입으로 나는 행복해라고 말했다. 그러자 하루 종일 그를 쫓아다니던 그 고통스러운 질문의 자취를 감추었다. 그가 바란 것은 그뿐이다. 뭐 여자가 행복하다니까 애인인 로제로서는 뭐 그뿐이겠죠. 알다시피 내게 닥친 이 모든 자질구레한 사건들은 그저 요컨대 당신은 그런 게 어떤 의미인지 알 거야. 그래 알아. 그녀가 대답한다. 그녀는 두 눈을 감고 있는 로제를 바라보았다. 그는 마치 어린아이 같았다. 그렇죠? 여자 눈에 보면은 항상 남자는 덩치 큰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이 같다. 영감에는 정신적인 어떤 수준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관찰 능력도 그렇고 여자가 뛰어나거든요. 남자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만 한번 보십시오. 뭘 하게 되면은 꼭 세계적인 뭘 나가게 되면 여자가 먼저 휘어잡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워낙 외침을 많이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쓸만한 남자들은 다 외침에서 죽어보고 찌질이들만 남아가지고 특히나 우리가 최근은 6.25 전쟁을 겪었지 않습니까? 6.25 전쟁 때에 제대로 나가서 싸움하러 나갔던 사람은 전장에서 전사 다 해버렸고 마루 밑에 숨은 것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정치를 이끌다 보니까 이 얘기가 된다고 하죠. 사실은 마루 밑에 숨은 것들이 나와서 지금 큰 소리 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온통 찌질이라는 것 저도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여기에서도 보면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남자들은 여자에 비해서 감각이 떨어지고 또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지금 행복해라는 여자가 하는 한마디에서 모든 게 이제 뭐 상황 끝입니다. 됐어. 그렇게 단순한 게 남자입니다. 그가 그녀에게 한 손을 뻗었다. 그녀는 그 손을 잡고 그의 곁에 앉았다. 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폴, 알겠지만 당신 없이 난 폴,
그가 말한다. 말을 다 못하죠. 감동이 돼서 여자가 행복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폴이 얘기가 알아. 그 얘기합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그의 뺨에 입맞췄다. 그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무의식적으로 그는 폴의 손에서 자기 손을 빼내 자신의 가슴 위에 다시 얹었다. 폴은 책을 펼쳤다. 1시간 후 그는 활기찬 모습으로 잠에서 깨어 시계를 보고는 그 비르무르글 트럭에 대해서 깡그리 있기 위해 춤을 추고 술 마시러 갈 시간이라고 선언했다. 폴은 졸음이 왔지만 어떤 이유로도 로제의 욕구를 거스를 수는 없을 터였다. 뭐 술 마시러 그렇게 가자 그러니까 로제가 이제 그런 제안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폴도 같이 따라 나서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생제르맹대로 지하에 있는 술집으로 이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내는 작은 공원처럼 꾸며진 그런 술집이었는데 그 술집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곳의 실내는 마치 공원처럼 그렇게 꾸며져 있고 그다음에 좀 어둑했으며 그곳에는 남미 음악이 스피커에서 나왔다. 그런 이제 술집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폴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젠 난 매일 밤에 놀러 나오는 게 힘에 부쳐. 그렇죠. 39살의 여자가 이제는 매일 밤에 그렇게 나와서 술집에서 논다는 거는 힘이 부치겠죠. 내일은 100살쯤 먹은 것 같은 느낌이야. 오늘 아침에도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말이야. 그녀가 시몽을 기억하는 건 바로 그때였다. 자기가 그렇게 힘에 부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 갑자기 또 시몽이 생각납니다. 25살짜리 이제 막 연인이 된 그 젊은이가 이제 생각나요. 그때에 그녀는 그를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녀는 로제에게 몸을 돌렸다. 오늘 아침에 하지만 그녀는 말을 멈추고 바로 시몽이 그 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럼 오늘 아침에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중에 보니까 실제 시몽이 그 술집 이 사람들이 술 마시러 온 여기에서 앞에 있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몽이 인사했다. 이제 시몽이 인사해서 시몽이 그렇게 뭡니까 만나시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이쪽은 페르테르시, 이쪽은 반덴베시 폴이 소개했다. 당신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이렇게 찾았군요. 이건 좋은 징조예요. 시몽이 이제 그 얘기했죠. 찾아다녔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상대의 말을 기다리지도 않고 등받이 없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로제가 좀 기분 상한 듯 했다. 그렇죠? 어떤 젊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애인 앞에 대놓고 당신을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이제 이 얘기는 기분 나쁠 수밖에 없죠. 그러던 중에 또 시몽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을 여기저기 찾아다녔어요. 또 그 얘기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당신을 만났던 게 꿈이 아니었는가라고 자문했죠. 이 얘기합니다. 그럴 때만은 로제가 어떻게 되나요? 두 눈을 빛내며 어리둥절을 하는 폴의 한쪽 팔 위에 손을 얹었다. 그러니 로제가 이제 기분도 나쁠 뿐더러 그러니까 이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저 자리를 잘못 찾은 것 같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시몽이 폴에게 묻습니다. 결혼하셨나요? 그러지 않다고 믿고 싶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로제가 뭐라고 해요? 이 친구 짜증나는구만. 로제가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데려다 줘야겠어. 시몽은 로제를 응시한 다음 이었고 탁자에 팔꿈치를 깨고 두 손을 얼굴을 묻었다. 어르신 말씀입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많이 마신 것 같아요. 벌써 시몽은 술이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막 오늘 실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로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만 가주세요. 그렇게 해서 가달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는 그냥 둬. 폴이 부드럽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시몽은 어떤 사람인가를 아직 로제는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좀 그만두라고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제한테 이제 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불행할 거야. 우리 모두 이따금 지나치게 마실 때가 있잖아. 이 사람이 바로 당신이 말한 그러니까 테레사의 아들이야. 그 얘기해 줍니다. 그럴 때만은 깜짝 놀라죠. 테레사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테레사의 아들이라고 충격받은 듯한 로제가 외쳤다. 이럴 수가? 그러면서 로제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자 시몽은 그의 팔 위에 고개를 내놓았다. 정신 차려요. 앞으로 기울자. 그렇게 이제 정신 차려요. 우리 함께 한잔 합시다. 그러면서 폴이 이제 함께 하자. 우리에게 불행한 일을 털어놔 봐요. 내가 잔을 가져오겠어. 여긴 너무 오랜 걸린다니까. 그러면서 로제가 일어나서 그 테레사의 아들이라니까 자기가 같이 한잔 하자 그러면서 그 잔을 시켜도 되는데 자기가 이제
웨이트레스께 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서 이제 술잔을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폴은 사태가 재밌어지기 시작했다 이럽니다. 그렇죠. 여자는 양쪽 다 알고 있으니 재밌어질 수밖에 없겠죠. 로제와의 이 특이한 청년 사이에 벌어질 대화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유쾌해지기 시작했다. 시몬은 고개를 들고 로제가 탁자 사이를 어렵사리 빠져나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저기 한 사내가 있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사내죠. 저는 건강한 생각을 지닌 저런 원기왕성한 부류의 사람들이 두렵답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제 저런 좋은 사람이다고 이제 그렇게 말하죠. 저런 부류의 사람들이 뭐 두렵다는 말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폴이 얘기합니다. 사람이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폴이 건조한 어조로 말했다. 그다음에 묻습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렇게 되면 그건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폴이 대답해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 그건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머리카락이 그녀의 눈을 가리고 촛불의 불빛에 그의 얼굴의 음영이 두드러져 보였다. 그의 모습은 너무도 멋졌다. 옆 탁대에서 여자 둘이 행복해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랬더니만은 시몬이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아침부터 저는 사과만 하다가 볼일 다 보는건요. 나는 시원찮은 녀석인가 봅니다 하면서 시몬이 말합니다. 잔 3개를 들고 돌아온 로제가 누구든 그 지경이 되는 때가 있느라고 중얼거렸다. 오히려 이제 또 그렇게 누구든지 그걸 뭐 한 잔 마시고 그럴 수도 있죠. 이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시몬은 자기의 잔의 술을 길게 한 모금 마시고는 신중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시몬은 그렇게 이제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겠죠. 그는 두 사람 곁에 앉은 채 꼼짝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들이 춤추는 것을 바라보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들은 점차 그의 존재를 잊었다. 다만 폴은 이따금 고개를 돌려 얌전한 어린아이처럼 그녀 옆에 앉아있는 그를 바라보고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곤 했다. 그들이 돌아가기 위해서 자리에 서자 시몬은 순순히 몸을 일으켰지만 즉각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말았다. 벌써 시몬이 매우 술이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뒷가리지 발해주기로 하고 먼저 자리를 떨라고 했는데 시몬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로제의 자동차에 태우고 그렇게 해서 그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런데 로제의 자동차를 타고 가는 중에서 있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자동차 속에서 시몬은 잠이 들어버립니다. 잠이 들었고 폴의 어깨 위에 그의 고개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흔들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쪽으로 흔들리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또 이쪽으로 흔들리면 주여 이러지 마시옵소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떻든 자기가 무척 사랑하는 여자가 지금 밤에 이렇게 술집에서 애기치 않게 만났으니까 저쪽 흔들리고 있었겠죠. 자면서 폴의 어깨에서 그가 저쪽으로 흔들렸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비단처럼 부드러웠다. 그렇죠. 이미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씩씩하고 젊은 변호사인 녀석이 애인이 됐는데 그래서 색색거리며 자고 있는 그의 머리가 차창에 부딪히는 걸 막기 위해 폴은 결국 그의 이마에 손을 얹어야 했다. 그러자 그의 머리의 무게가 그녀의 손에 완전히 실렸다. 클레베가에 도착하자 로제는 차에서 내려 한 바퀴 돌아 창문을 열었다. 조심해, 폴이 작은 목소리로 얘기했다. 누굴 조심하라는 겁니까? 시몬이 좀 이렇게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정신 차리고 조심해서 가라는 거죠. 로제는 그녀의 표정을 읽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몬은 차 밖으로 끌어냈다. 그날 밤 폴을 데려다 준 다음 로제는 그녀의 집까지 올라왔다. 그가 잠들고 나서도 오랫동안 그녀를 품 안에 안고 있는 바람에 그녀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어떤 날은 또 그냥 가더니 이날은 또 와서 이제 폴하고 같이 잡니다. 자는데 어떻게 되나요? 그가 잠이 들고 나서도 오랫동안 그 남자의 품 안에 있다 보니까 그녀는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것들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요. 인간이라는 건 어떤 건가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이 폴이 새로운 이제 애인을 하나 생기게 된 이후에 내면을 계속해서 이 소설이 이제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정오, 폴이 쇼윈도 안에서 무릎을 꿇고 앉은 채 석고 흉상에 모자를 씌우는 것이 그렇게 정신 나간 생각은 아니라고 디자이너를 설득하고 있을 때
시몽이 찾아왔다. 사실 시몽은 5분 전부터 가판대 뒤에 모습을 감추고 가슴을 두근거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숨어 있기 때문인지 그는 더 이상 알 수 없었다. 그는 늘 숨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면서 오른손에 권총을 쥐고 있는 것처럼 혹은 습진에 뒤덮여 있기라도 한 것처럼 왼손을 다양한 형태로 비틀어댔는데 그 행동은 상점 안의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만들었다. 그에게는 분명 정신분석이 필요했다. 적어도 그의 어머니의 주장은 그러했다. 쇼윈도 안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폴을 바라보면서 시몽은 애초에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유리창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는 일이 없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랬다면 그는 아마 두 번째로 당하게 될 거절을 피할 수 있으리라. 어제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했을까? 그는 어리석은 풋내기처럼 행동했다. 그는 엉망으로 취했고 아주 무례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시하지 않았던가. 가판대 뒤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던 그는 몸을 돌려 그 자리를 떠나려다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눈길을 던졌다. 문득 그는 길을 건너 그 여자에게서 모자를, 기다란 핀들이 꽂힌 그 끔찍한 모자를 잡아채는 동시에 일로부터 그녀를 끌어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새벽부터 일어나 행인들의 시선을 받으며 쇼윈도 안에서 무릎을 꿇고 있어야 하는 그런 삶으로부터 그녀를 끌어내고 싶었다. 행인들이 걸음을 멈추고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연히 그들 중 몇몇은 무릎을 꿇고 썩고 흉상을 향해 두 손을 올리고 있는 그녀에게 욕망을 느끼리라. 그는 그녀에 대한 간절한 욕망을 느끼며 길을 건넜다. 그는 사람들의 눈길에 이미 질리고 지쳤을 그녀가 좋은 기분 전환거리라도 만난 것처럼 자신을 맞아주리라고 상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건조한 미소를 살짝 지어 보였을 뿐이었다. 누군가를 위해 모자라도 사러 오셨나요? 그가 우물쭈물하자 디자이너가 애교 섞인 옷으로 그의 편을 들었다. 선생님, 폴을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저기 앉아서 우리가 이 일을 끝내도록 해주세요. 저분은 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폴이 촛대를 옮기며 말했다. 저라면 그걸 왼쪽에 놓겠어요. 조금 뒤에요. 그 편이 더 도발적으로 보일 겁니다. 시몽이 말했다. 폴은 한순간 화가 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런 그녀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이미 역할을 바꾼 뒤였다. 그는 멋진 장소로 정부를 만나러 온 청년의 역할, 감각 있는 청년의 역할을 수행 중이었다. 그리고 동성애자임의 분명한 그로서는 감지하지 못했지만 디자이너의 감탄을 두고 조만간 폴과 자신은 농담을 하게 될 터였다. 저분 말이 맞아요. 그 편이 훨씬 더 도발적이에요. 디자이너가 말했다. 무엇을 도발한다는 거죠? 폴이 냉정하게 반문했다. 두 사람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다음 시몽은 혼자 웃기 시작했다. 어찌나 유쾌한 웃음이었던지 폴은 그 웃음에 말려들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다. 기분이 상한 디자이너가 한쪽으로 비켰었다. 효과를 더 잘 보기 위해 쇼윈도에서 한 걸음 물러서던 폴은 마침 그녀 쪽으로 다가오던 시몽과 어깨를 부딪혔다. 시몽은 길에 서서 그녀의 팔꿈치를 잡았다. 보세요. 해가 났어요. 그가 꿈꾸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물방울이 맺힌 쇼윈도를 통해 가을의 회환으로 가득 찬 햇살이 돌연한 열기를 품은 채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폴의 몸은 햇살 속에 잠겨 있었다. 그렇군요. 해가 났군요. 그녀가 말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조금 높은 보도 위에서 그에게 등을 돌리는 동시에 기대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다음 순간 그녀가 몸을 뗐다. 당신은 이제 가서 잠을 자야 할 것 같군요. 저는 배가 고픈걸요?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가서 점심을 드세요. 저와 함께 가지 않으시겠어요? 그녀는 망설였다. 로제는 10중 8구 일이 생길 것 같다고 전화로 말했다. 그녀는 혼자 맞은편 바에서 샌드위치를 하나 먹고 몇 가지 물건을 살 생각이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이 햇살의 호소에 카페에
타일 바닥이나 대형 상점의 복도가 따분하게 느껴졌다. 가을이 깊어 이미 누래지긴 했겠지만 그녀는 풀밭을 보고 싶었다. 저는 풀밭을 보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다. 갑시다. 제 낡은 차를 가져왔어요. 교회는 멀지 않아요. 그가 말했다. 그녀는 방어태세를 취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이 풋내기 청년과 교회에 가는 건 아마도 지루하리라. 2시간 동안 얼굴을 맞대고 있어야 하는데 아니면 블루네쉽도 좋습니다. 그가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듯한 어조로 제안했다. 혹시 지루해지시면 전화로 택시를 부를 수도 있으니까요. 온갖 가능성을 다 생각해 두었군요. 오늘 아침 잠에서 깨었을 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사과드리러 왔어요. 그런 종류의 일은 누구한테나 일어나지요? 폴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외투를 걸쳤다. 그녀는 옷을 무척 잘 입는 편이었다. 시몽이 차 문을 열어주자 그녀는 이 뜻밖의 전심 초대에 자신이 언제 좋다 라고 대답했을까 궁금해하며 차에 올랐다. 차 안으로 들어가면서 스타킹이 걸리자 그녀는 조그맣게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다. 당신 여자친구들은 모두 바지만 입나 보군요. 저는 그런 사람 없는데요. 그가 말했다. 여자친구가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죠? 모르겠어요. 그녀는 그를 놀려주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소심함과 대담함, 때로는 우스꽝스럽게까지 느껴지는 진지함과 적흥성의 결합이 유쾌하게 느껴졌다. 저렇게 신비로운 태도와 나직한 어조로 모르겠어요? 라고 하다니 그녀는 고개를 내젓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에 대해 그렇게 전반적으로 무관심해진 게 언제부터인 것 같아요? 그건 오히려 제 본질에 가까울 겁니다. 친절하지만 지나치게 낭만적인 여자친구를 한때 사귄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40살 먹은 남자가 떠올리는 청춘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충격을 받았다. 40살이 떠올리는 청춘의 이미지란 어떤 거지요? 그러니까 그녀는 엄산했고 이를 악문 채 전속력으로 차를 몰았고 잠에서 깨자마자 독한 골로아주 담배를 피워댔지요. 그리고 사랑이란 두 피부의 접촉일 뿐이라고 제게 말하곤 했답니다. 폴이 웃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래도 제가 떠나서 울더군요. 저는 그 사실이 자랑스럽기는커녕 겁이 났습니다. 그가 덧붙였다. 숲에서는 젖은 풀 냄새, 축축한 나무 냄새가 났다. 시몽은 작은 식당 앞에 차를 세우고 서둘러 차를 돌아 문을 열어주었다. 폴은 근육을 긴장시키며 우아하게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할 일을 빼먹고 놀러 나온 듯한 느낌이 들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시몽은 칵테일 한 잔을 주문했고 폴은 엄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젯밤을 생각하면 당신은 물을 마셔야 해요. 제 몸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제겐 용기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당신을 너무 지루하게 하지 않도록 저 자신을 추스르고 기운을 내야 한답니다. 식당은 거의 비어 있었고 종업원은 성격이 까다로운 친구였다. 시몽은 입을 다물고 주문 때까지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폴은 지루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 침묵이 의도적인 것이고 그가 이 전심 식사 때 할 이야기를 생각해 두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고양이처럼 언제나 엄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 같았다. 그 편이 훨씬 더 도발적이에요. 갑자기 그가 조금 전 만난 디자이너 흉내를 내며 애교 있게 말했다. 폴은 깜짝 놀라 웃음을 터뜨렸다. 늘 그렇게 사람들 흉내를 잘 내나요? 그리 서툰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불행히 우리 둘이 함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군요. 제가 어머니 흉내를 내면 당신은 저를 버릇없다고 하시겠죠? 그렇지만 해보겠어요. 저기 오른쪽 위에 세틴을 사용하면 분위기 있고 따스한 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당신은 버릇이 없어요. 하지만 정말 똑같군요. 어제 만난 당신 친구는 아직 충분히 관찰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그는 어쩌면 흉내내기 불가능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폴이 빙그레 웃었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저는
부모 덕에 자유로운 직업을 갖고 소일거리나 찾아다니는 그런 엉석빠지 풋내기일 뿐이죠. 당신은 손해보는 거래를 하신 거예요. 이 전심 식사 말입니다. 시몽의 목소리에 담긴 공격적인 어조에 폴은 정신이 들었다. 로제가 다른 일로 바쁘대요. 그렇지 않았다면 여기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저도 잘 압니다. 그는 서글픈 어조로 말했고 그녀는 그 어조에 마음이 불편해졌다. 자, 이제 이 소설의 4장 부분에 들어오겠습니다. 다음날 정오, 이제 폴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를 찾아갑니다. 누가요? 여러분 누굴 것 같습니까? 당연히 시몽이겠죠. 시몽은 완전히 폴에 폭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날 가서 가슴 두근거리면서 처음에는 멀리서 몸을 이렇게 숨겨서 폴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마치 자기가 그 멀리서 숨어서 보는 모습이 좀 남에게 걸리면은 이상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는, 마치 권총이라도 하나 갖고 있다가 살인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명 상점 안에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깥에서 훔쳐서 보죠. 훔쳐서 보면서 생각에 그녀가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는 그녀에 대한 간절한 욕망을 느끼며 길을 건넜다. 그래서 길 건너에서 그렇게 훔쳐서 보다시피 그렇게 하다가 이제 길을 건넜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이미 질리고 지쳤을 그녀가 좋은 기분 전환거리도 만난 것처럼 자신을 맞아주리라고 상상했다.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맞아주리라고 했는데,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건조한 미소를 살짝 지워 보일 수밖에. 왜 밖에라고 할까요? 이건 제 얘기입니다. 연구하면은 직원들이 로제라는 애인이 있는 걸 아는데 이 대놓고 이 젊은 새로운 애인을 반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살짝 웃음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묻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모자라도 사러 오셨나요?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우물쭈물하자 디자이너가 애교 섞인 어조로 그의 편을 들었다. 선생님, 폴을 기다리시고 계시는군요.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저기 앉아서 우리가 이 일을 끝내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서 좀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일이 끝나도록 기다려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멋진 장소로 정부를 만나러 온 청년의 역할, 감각 있는 청년의 역할을 수행 중이었다. 그리고 동성애자임이 분명한 디자인의 감탄을 두고 조만간 폴과 자신은 농담을 하게 될 터였다. 저번 말도 맞아요. 이제 이렇게 놓는 게 좋다. 폴이 촛대를 옮기는 걸 두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안 중요하고요. 그다음 부분입니다. 보세요. 해가 났어요. 그가 꿈꾸듯 한 어조로 말했다는 것. 물방울이 맺힌 쇼윈도를 통해 가을의 회한으로 가득 찬, 왜 가을의 회한으로 가득 찼을까요? 햇살이 돌연 열기를 품은 채 쏟아 들어오고 있었다. 폴의 몸은 햇살 속에 잠겨 있었다. 그렇군요. 해가 났군요. 이제 폴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조금 높은 보도 위에서 그에게 등을 돌리는 동시에 기대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다음 순간 그녀가 몸을 뗐다. 당신은 이제 가서 잠을 자야 할 것 같군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 얘기를 합니다. 저는 배가 고픈걸요 하면서 시몽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서 점심을 드세요. 그렇게 했더니 저와 같이 가지 않으실래요? 이럽니다. 그래서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가 같이 이제 가기로 합니다. 갑시다. 낡은 차를 가져왔어요. 교회는 멀지 않아요. 그가 말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아니면 불러뉴 숲도 좋습니다. 그가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어조로 말했다. 지금 얘기가 교회로 이제 점심 먹으러 나가자니까 좀 멀다고 그러니까 가까운 불려뉴 숲도 있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폴이 얘기가 온갖 가능성을 다 생각했었군요. 예.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몽이 또 말하기를 오늘 아침에 잠에 깼을 때에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어젯밤 술 취한 얘기입니다. 그랬더니만은 얘기가 그런 종류의 일은 누구나 일어나죠. 폴이 부드럽게 얘기해 줍니다. 그녀는 외투를 걸쳤다. 그녀는 옷을 무척 잘 입는 편이었다. 당연히 디자이너고 하니까 감각이 있겠죠.
시몽이 차문을 열어주자 그는 이 뜻밖의 전심 초대에 자신이 언제 좋다고 대답할까 궁금해하며 차에 올렸다. 차 안으로 들어가면서 스타킹이 걸리자 그녀는 조그맣게 짜증 섞인 소리를 냈다. 당신 여자친구들은 모두 바지만 입나 보군요. 저는 그런 사람은 없는데요. 그럽니다. 여자친구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죠? 모르겠어요. 여자친구. 그러면서 그녀는 그를 놀러주고 싶은 기분이었다. 소심함과 대담함, 때로는 우스꽝스럽게까지 느껴지는 진지함과 적극성의 결합이 유쾌하게 느껴졌다. 저렇게 심부러운 태도와 나직한 어조로 모르겠어요 하더니 그녀는 고개를 내저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에 대해 그렇게 전반적으로 무관심해진 게 언제부터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게 제 본질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속내에 있는 서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을 서로 얘기를 하게 되지요. 그녀는 40살 먹은 남자가 떠올리는 청춘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여자였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충격을 받았다. 40살이 떠올리는 청춘의 이미지란 어떤 거죠? 그러니까 그녀는 엄산했고 이를 악문죄 전속력으로 차를 몰았다. 잠에서 잠시 깨자 독한 콜라주 담배를 피워댔죠. 그리고 사랑이란 두 피부의 접촉일 뿐이라고 제게 말하곤 했답니다. 폴이 웃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래도 제가 떠나자 울더군요. 그는 그 사실이 자랑스럽기는커녕 겁이 났습니다. 그가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한때 사귄 여자친구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아하게 이제 차에서 내려서 전심을 지키는데 먼저 시몽은 칵테일을 한 잔 주문했고 폴은 엄한 눈길을 주면서 말합니다. 어젯밤을 생각하면 당신은 물을 마셔야 해요. 이제 그 얘기합니다. 제 몸 상태는 좋습니다. 근데 제가 좀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칵테일 알코올을 조금 마셔야 된다는 거죠. 당신을 너무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면서 이제 칵테일을 조금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식사가 준비되고 나올 때까지 좀 침묵을 지킵니다. 하지만 폴은 지루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 침묵을 지켜더라도 폴은 달콤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폴도 좋아하는 거죠. 그녀는 이 침묵이 의도적인 것이고 그가 전심 식사 때 할 얘기를 생각해 두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고양이처럼 언제나 엄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 같았다. 폴이 벌써 남자를 꿰뚫고 있죠. 지금 뭔가를 얘기하려고 혼자서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하고 있는 그런 녀석이라고 그러죠. 그 편이 훨씬 더 도발적이에요. 갑자기 그가 조금 전 만난 디자이너 흉내를 내며 애교 있게 말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 시몽이 좀 전에 만났던 디자이너가 말하는 그 말 흉내를 내가지고 흉내를 합니다. 그러니까 늘 그렇게 사람들 흉내를 내세요? 라고 폴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또 웃습니다. 서툰 편은 아닙니다만은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보면은 버릇 없다고 하겠지만은 제가 제 어머니 흉내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흉내를 또 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그다음 얘기는 어젯밤에 만난 그 친구 그러니까 이제 로제를 얘기하죠. 로제는 도무지 흉내를 낼 수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잠시 또 침묵이 흐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어쨌든 침묵이 이제 폴이 빙그레 웃었다. 그럴 거예요. 이제 폴이 짤막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부모들께 자유로운 직업을 갖고 소일거리나 찾아다니는 그런 응석빠지 풋내기일 뿐이죠. 당신은 손해보는 거래를 하고 있어요. 이 전심 식사 말입니다. 그러면서 시몽의 목소리에 담긴 공격적인 어조에 폴은 정신이 들었다. 나머지 시간 동안 그들은 서로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시몽은 어떤 치정 사건의 재판 과정 전체를 흉내냈다. 그는 한참 변론을 흉내내다가 어느 순간 몸을 일으키더니 배꼽이 빠져라 웃고 있는 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합니다. 사랑을 스쳐 지나가게 한 죄, 행복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죄, 핑계와 편법과 체념으로 살아온 죄로 당신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에게는 사형을 선고해야 마땅하지만 그 대신 고독형을 선고합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는 포도주를 한 모금 길게 마셨다. 폴은 반박하지 않았다. 무시무시한 선고로군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가장 지독한 형벌이죠. 저로서는 그보다 더 나쁜 것, 그보다 더 피해야 할 것을 달리 모르겠습니다.
제겐 그보다 더 두려운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어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때때로 고함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나는 두려워. 나는 겁이 나. 나를 사랑해줘. 하고 말입니다. 저 역시 그래요. 그녀는 의지와는 달리 속내를 털어놓았다. 순간 그녀는 자기 방의 침대 맞은편 벽면을 떠올렸다. 커튼이 쳐져 있고 유행진한 탁자가 놓여 있고 왼쪽에 작은 옷장이 있는 그 벽을 그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바라보았고 앞으로 10년은 더 바라보리라. 지금보다 훨씬 더 외로운 상태로. 로제는 뭘 하고 있단 말인가? 그에겐 그럴 권리가 없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그런 식으로 늙어가라는 선고를 내릴 권리가 없었다. 아무도, 그녀 자신조차도. 지금 당신에게 제 모습은 어쩌녁보다 더 우스꽝스럽고 더 딱하게 보일 겁니다. 시몽이 차분하게 말했다. 아니면 이게 당신을 감동시키기 위한 한 청년의 연극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는 연한 빛깔의 눈동자에 가벼운 혼란을 담고 그녀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이 너무나 매끈한 데다 표정도 너무나 간절해서 그녀는 하마터면 그 얼굴에 손을 갖다 댈 뻔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저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당신이 너무 젊지 않나 생각했어요. 지나친 사랑을 받은 게 분명하다고요.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둘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자, 나가서 좀 걸을까요? 지금 날씨가 무척 좋네요. 그가 말했다. 그들은 함께 밖으로 나갔다. 그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그들은 잠시 말없이 걸었다. 가을이 아주 부드럽게 폴의 가슴에 차올랐다. 젖은 다갈색 나뭇잎들이 서로 뒤엉킨 채 천천히 흙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 팔을 잡고 있는 이 말없는 청년에게 애정 같은 것을 느꼈다. 이 낯선 청년이 일시적이지만 그녀의 동반자가 되어 한 해의 끝 무렵에 황량한 길을 함께 걷고 있었다. 산책의 동반자든 인생의 동반자든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녀는 언제나 애정을 느꼈다. 그들, 무척 다른 동시에 아주 가까운 그들이 그녀 자신보다 더 훌륭하다는 데에 대한 감사 같은 것이었다. 생활이 윤택해지자마자 헤어졌던 전 남편 마르코의 얼굴과 그녀를 몹시 사랑했던 또 다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제의 얼굴이 떠올랐다.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그녀에게 생기를 주고 표정을 바뀌게 하는 유일한 얼굴이었다. 한 여자의 삶에 새 동반자들이 있었다는 것, 그것도 모두 좋은 동반자들이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하지 않은가? 우울하세요? 시몽이 물었다. 그녀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계속 걸었다. 저는 말입니다. 시몽이 짓눌린 듯한 음성으로 말을 시작했다. 저는 당신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경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폴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날이 저물었다. 그녀와 차를 한잔하기 위해 로제가 전화를 했을지도 몰랐다. 그랬다면 그녀는 그 전화를 놓친 셈이었다. 로제는 토요일에 출발해 시골에서 주말을 보내자고 했었다. 그녀가 그 전까지 일을 다 끝낼 수 있을까? 로제가 아직도 그러고 싶어 할까? 혹시 그 말이 그녀 없는 삶을 생각할 수 없는 순간 그들의 사랑이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명백하게 여겨지는 순간 사랑이 그리고 밤이 그에게서 끌어낸 충동적인 약속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로제가 그녀의 집을 나서는 순간 보도 위에서 그 자신이 어디에도 매이지 않은 존재라는 강한 자유의 냄새를 맡는 순간 그녀는 또다시 그를 잃고 말리라.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녀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점심 식사에 초대해 주어서 고맙고 언젠가 전화를 걸어주면 기쁘겠노라고 했을 뿐이었다. 시몽은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그녀가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이 몹시 지치고 서투른 사람처럼 여겨졌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되겠습니다. 이만큼 하고 오늘은 마쳐야 될 것 같은 마지막 부분이 왔습니다. 그렇게 전심 식사를 하는 중에 사람들을 흉내내는 것에 배꼽 빠지라 그렇게 웃고 있는 포를 향해서 이제 유명한 명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주자주 오늘 이 소설의 이 부분을 한번 들어보고 내가 경험해 봤다는 것에 있어서 큰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면에 여기 왔습니다. 그러더니 배꼽 빠지게 웃고 있는 포를 향해서 갑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리고 당신 이렇게 하면서 시작합니다. 마치 그 판사가 뭘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이제 합니다. 저는 당신을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합니다. 무섭죠?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을 스쳐 지나게 한 죄, 제목이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랑을 스쳐 지나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복해야 될 의무를 소홀히 한 죄, 핑계와 편법으로 체념으로 살아가는 죄로 당신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섭죠? 당신에게는 사형을 선고해야 마땅하지만 그 대신 고독형을 선고합니다. 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을 마치고 난 뒤에 포도주를 한 모금 길게 마시고 폴은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그 참 무시무시한 선고료군요 하면서 그녀가 마침내 웃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지독한 행벌이죠. 저로서는 그보다 더 나쁜 것, 그보다 더 피해야 할 것을 달리 모르겠습니다. 제겐 그보다 더 두려운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겁니다. 저는 때때로 고함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나는 두려워. 나는 겁나. 나를 사랑해줘. 하고 말입니다. 이같이 멋진 사랑 고백이랄까? 이런 게 정말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요. 말씀드렸듯이 수석 변호사를 했죠. 그래서 법정에서 있는 것처럼 하면서 지금 선고되는 게 뭡니까? 매우 실존 철학적인 부분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랑을 지나치게 한 것, 행복해야 될 의무를 소홀한 것, 그 다음에 각종 핑계와 편법으로 체념하며 살아온 죄로 당신은 사형 선고가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에게는 그 대신 고독형을 선고합니다. 라는 유명한 말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실존 철학의 매우 중요한 한 단어가 여기 나왔습니다. 고독, 독일어로 아인잠카이트라 한다 그랬죠. 이 아인잠카이트, 이 부분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가벼운 소설이긴 하나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실존주의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매우 실존주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잘 나타나 있는 소설이 사강소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를 참 재밌게 표현하면서도 그렇게 여기서 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만큼 하면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